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1번부터 80번까지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1번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과세 대상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은 이게 과세인가 그럼 과세가 아니다 라고 이제 보는 거고, 과세가 아니다고 하면은 주로 이제 뭐 면세 정도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아니면은 아예 뭐 그 재화가 이제 뭐 아예 아닌 경우 뭐 이런 경우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1번 과세 대상 재화가 상호 교환 계약인 경우, 요거는 재화로 봅니다. 그래서 과세로 봐요. 그 다음에 2번 부동산 임대업자가 유상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경우, 이거는 임대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과세로 봅니다. 세무계산서 발행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냥 양도는 부가세가 있는데 포괄양도라고 하면은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세를 안 한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이 돼요. 다음 중 재화의 아닌 부분, 이제 부가를 안 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2번입니다. 임대사업자 김삼일 씨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세입자에게 월세로 임대료를 수령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 이에 대해 잘못 조언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이제 세입자에게 이제 월세로 이제 받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제 해당하는 부분에 이제 과세가 이제 되는 거죠. 자, 봅시다. 1번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은 면세사업에 해당하니 임대료 수령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맞아요. 주거용은 이제 면세가 돼요.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주거용으로 임대하면은 오피스텔 매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매입세액을 공제를 못 받는다. 그러니까 주거용으로 이제 임대하잖아요. 그거에 따른 매입세 공제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환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민에 대한 부분도 맞습니다. 3번 이송용입니다. 사무실로 임대해도 원칙적으로 오피스텔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입세 공제를 못하게 돼.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 있잖아요. 매입세 공제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을 할 때 이제 구입 당시에 해당하는 매입 부분 있죠. 그런 부분에서도 공제는 가능합니다. 근데 사업자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주민번호로 해서 가입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개업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내면은 이제 그 사이 안에 20일 전까지는 공제가 가능하니까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송용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홍문희입니다. 사무용으로 임대하면 과세사업에 해당이 돼요. 월 임대료 수령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세입자가 월세로 할 때 오피스텔은 과세로 되는 게 원래 원칙인데, 주거용으로 하면은 면세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잘못 얘기한 사람은 3번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무용으로 원칙적으로 이제 매입해도 부담한 매입세액도 공제는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사업자가 있냐 없냐의 그 차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만약에 사업자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주민번호로 해서도 매입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사업자 내기 딱 그 20일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3번입니다. 다음 중 영세율과 면세제도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자, 기본 취지는 영세율은 소비지구 가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수출을 목적으로 두고 있죠. 근데 면세는 역진성 완화, 그러니까 서민들도
이제 모두 다 쓸 수 있는 부분의 일정 품목은 면세로 잡아놓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수출하는 재화 등의 특정 거래입니다. 영세율은 수출에 대한 부분이니까 맞는 거고, 그 다음 면세는 역진성 완화, 기초생활 필수품에 해당하는 이제 생활용품 그런 부분이고요. 면세 정도는 영세율은 환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완전 면세 제도지만 면세인 경우에는 환급이 안 돼요. 그래서 부분 면세 제도를 얘기를 하고 있고, 또는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4번 매입세 공제는 안 됩니다. 는 아니에요. 가능하죠. 매입세 공제 가능하죠. 가능하니까 환급이 되지만 면세는 매입세 공제가 불가하니까 환급이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4번입니다. 다음은 주식회사 3일에 기기장치 판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2022년도 제1기 예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1월 15일에 할부로 판매했으며 총 할부 대금은 이렇게 하기로 했다 입니다. 1월 15일부터 한번 볼게요. 2월 15일, 3월 15일, 4월 15일, 5월 15일, 6월 15일 몇 개월이에요? 1월 15일부터 봤을 때 5개월밖에 안 되죠. 기간은 5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할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도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액 6천만 원을 과세 표준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5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의 매출 세액은 예정 신고 시 누락된 매출 세액은 포함하진 않는다. 입니다. 확정 신고 기간의 매출 세액은 예정 신고 누락된 매출 세액 포함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 예정 신고 때 누락하는 거는 확정 신고 때 포함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1번에 대한 부분은 아닙니다.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2번 2022년 3월 1일 대선 사유가 확정된 경우 대선 세액은 2022년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공제받는다. 이거 아니죠. 대선은 예정 신고 때는 안 되죠. 언제 돼요? 확정 신고 때만 가는 거죠. 이거는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대선은 대선 세액 공제를 할 때는 무조건 확정 신고 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 3번. 자, 한번 봅시다. 대선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대선 사유에는 법정 소멸시효 완성 등 사유뿐만이 아닌 채무자의 파산, 강제, 집행 등의 사유도 포함한답니다. 대선 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대선 사유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정 소멸시효뿐만이 아닌 파산, 강제 집행 등도 포함한다. 맞습니다. 3번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외상 매출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 이후 회수하면은 회수일에 속한 과세 기간에 신고 납부해야 한다. 아니죠.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는 이제 인도 기준을 정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뭐 대금 수령일 뭐 이런 건 안 봐요, 사실. 그러니까 안 보는 거고, 그러니까 물건을 내가 판매했다, 물건을 내가 샀다, 그때 부가가치세를 하는 거지, 인도일 기준으로 거의 원칙상 거의 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외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6개월 이상의 경우, 뭐 1년 이상이 장기 할부다 그러면은 각 부문을 받기로 한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일, 즉 인도일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맞다.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회수일이 아니죠. 그래서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6번입니다. 주식회사 3일에 2022년 제1기 예정 신고 기간의 매입과 관련된 내역이 다음과 같을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적격 증빙을 구비하였으며 매입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매입세 공제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죠. 자, 그러면은 과세인 것만 보시면 돼요. 과세 대상 원재료 매입, 과세. 공장구지 매입은 세운계산서라고 하면은 불공. 토지 자체가 원래 면세이기 때문에 세운계산서를 해버리면은 과세가 불공이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법인카드로 지출한 접대비. 이거는 태생부터 불공이죠. 접대비는. 자, 그 다음 토지 정지비. 불공입니다. 토지를 올바르게 하는 건데 토지 자체가 다 불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세인 거는 기업뿐만이고 거기에 이제 매입세액은 부가세 포함 안 돼 있으니 10%만큼 적용이죠. 그래서 얼마냐면은 300만 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6번의 답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7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예요.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는 불필요하다. 아니에요. 폐업하는 경우에도 폐업 신고를 해줘야 돼요. 이 회사가 있냐 없냐 이제 파악을 또 해야 되니까 1번은 틀렸다 라고 보시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예정 신고를 할 때는 누락된 금액을 확정 신고할 때 신고할 수 있다. 그렇죠. 예정 신고 누락분은 확정 신고 때 같이 하면 되고 가산세 좀 부담해서 좀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예정 신고 시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하여도 이를 환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반 환급인 경우에 얘기를 하는 거라면은 맞고요. 근데 만약에 조기 환급이라고 했을 때는 이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원칙적으로 만약에 얘기를 했다고 쳤을 때는 맞는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게 괄호에 이걸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영세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영세율 존재 없이 다시 할게요. 영세율 존재 없이 예정 신고 시 환급세액이 발생하여도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적어주면은 이해하기 더 쉽죠. 3번이 좀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요거는 일반 환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4번도 조기 환급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수출을 지급하기 위한 영세율 적용 대상일 때는 조기 환급을 할 수 있다.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8번입니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미등록 가산세는 과세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입니다. 그렇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았을 때 부과하는 가산세이기 때문에 1번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예정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이제 매출처별 세운계산서 합계표를 확정 신고 시 제출하면은 지연 제출 가산세를 적용한다. 입니다. 매출처별 세운계산서 확정 신고 시 제출하면 지연 제출 가산세를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것도 맞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3번. 세운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부실 기재한 경우 별도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죠. 부실 기재한 경우에는요, 가산세보다는 이제 매입 자체에서는 아예 그냥 불공제를 시켜버리고, 매출 자체에서는 이제 그 가산세를 부담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부담할 거냐? 이제 거의 미발급으로 이제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고, 게다가 부당이기 때문에 좀 이게 가공으로 또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심한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사실 거의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미발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은 아니다 라고 틀리면
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신고불성 시 가산세와 납부불성 시 가산세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맞아요. 신고불성 시 가산세는 신고를 만약에 안 했을 때랑 납부를 안 했을 때인 경우에는 중복은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신고를 했어요. 근데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납부만 이제 가산세 부담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는다.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79번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입니다. 발급 시기입니다. 자, 1번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때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판매일이죠. 말 그대로 이제 인도일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세금계산서는 거래 건별로 발급해야 하므로 일정 기간 거래액을 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아니죠. 건별로 발급을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합계 세금계산서는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가능해요. 공급 시기 이제 특례에 해당하는데 이거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3번. 재화나 용역을 이제 공급하기 이전에 대가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공급 시기 특례인데 공급 시기 전 발행이에요. 근데 발행을 해준다는 얘기를 확실히 이제 받는다고 하면은 선발행은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3번은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판매하기 전에 발급을 하더라도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3번하고 4번하고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 문제 80번입니다. 세법상 영수증을 대신하는 증빙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영수증을 대신하는 증빙, 그러니까 신용카드라든지 현금 영수증 쪽으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외에도 이제 해당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금종 등록기 계산서 가능하고요. 거래 성립 계약서가 있는데 거래 성립 계약서는 이거는 증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약서지 이거를 이제 거래했다는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은 아니고요. 그 다음 3번. 여기에 운송업자가 발급하는 승차권, 승선권, 항공권. 사실 이거는 영수증을 대신하는 증빙이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증빙으로서는 그래도 보긴 봐요. 근데 대신 요거는 불공으로 처리하는 부분이라 사실 이거는 그냥 경비 처리합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전기사업자 또는 가스사업자 각 가정에서 발급하는 전력 또는 가스요금의 영수증 요것도 이제 세금계산서로 인정을 하긴 하는데 그 종이에 보면 있어요. 세금계산서 인정을 하는데 이것도 증빙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행 해당하지 않는 부분은 2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회의관리 1급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회계 및 세무회계 부분을 모두 풀이 해설을 했고요. 제 얘기가 100% 다 맞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책을 또 참고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 내용을 좀 참고를 해서 좀 했긴 했는데 저도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잊어버리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해설에 관련된 부분이 좀 틀린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도 최대한 나름 좀 해설을 좀 쉽게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틀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회의관리 1급은 각각 70점 이상, 재무회계 70점 이상, 세무회계 70점 이상이어야지 합격을 하고요. 평균 70점 이상인 경우에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각각 70점 이상 경우 합격을 하기 때문에 밸런스를 특히 잘 맞춰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번 6월달에 해당하는 풀이 해설이기 때문에 3월달 문제하고 많이 유사한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해서 보아주시고요. 회계관리 1급은 사실상 재경관리사하고 회계관리 2급의 딱 중간 지점이다 보니까 응시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합격률은 2022년도를 봤을 때 평균적으로 25%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평균 70점 이상이 아닌 각각 70점 이상이기 때문에 시간도 빡셀 뿐더러 이게 각각 70점 이상을 득점을 해야 하다 보니 좀 내용 자체가 조금 빡센 것도 있고, 그리고 평균이 아니다 보니까 한쪽은 이제 합격하는데 한쪽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부분에 합격률이 25%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3월 달에 이제 시행한 후에 이제 6월 달까지 해서 이제 끝내도록 하고요. 저는 이제 그 다음 9월 달에 한번 풀이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관리 1급을 보아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세무회계 자체가 풀이 해설이 100%다 맞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주시는데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회계관리 1급 2023년, 2024년 이후 보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